대중매체 문화. 근데 결론에 이게 썼는데요. 미리 한번 보자면 소비사 지금 보드리아르는 소비사회, 그다음에 매스미디어, 광고, 대중문화 이게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강화하는 논리 속에 있다. 그래서 소비사회의 전체주의적 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걸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이 소비사회가 그래서 매체가 다 지금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처음으로 봐서 대중매체 문화. 소비 문화의 특징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의 희화적 부활, 복고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 왜 그런지 예를 드는데 에쏘사가 겨울에 주유소에서 자사제품의 숯과 바비큐 세트를 판매한대요. 근데 그 풍경을 보고 이 예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 석유왕인 에쏘가 이 숯과 막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예를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네오 또는 시대착오적 부활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오는 새로운 부활 또는 시대착오적 부활. 여러분들 TV 보면서 그런 거 안 느낍니까? 내가 보면 초등학생들도 보면 느낄 텐데 방금 전에 막 그 바삭바삭 튀겨낸 그 치킨 막 이런 걸 막 광고를 막 하다가 갑자기 다음에 생로병사, 그다음에 명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 비만의 문제점을 또 막 그 파헤치고 또 끝나면 또 막 그 먹방 국방 이야기로 쫙 또 나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미쳤나 저거 왜 저러지 이게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S사에서 그런 걸 안 팔 리가 없죠. 그 주유소에서 다 그 팔죠. 옛날 것도. 매스컴은 삼면기사적인 거짓 비장함을 돋우며 재난의 온갖 기호로 평온한 일상의 진기함을 강조한다. 젊은이 찬양하고 노인 찬양하고 왕족의 결혼을 보도하고 육체를 예찬하고 등등. 그 삼면 기사가 사회면을 가리키는데요. 여러분들 뉴스 보면 항상 중간에 안 빠지는 게 있죠. 사건 사고 소식. 왜? 우리가 그런 카타스트로페에 지금 둘러싸여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시청자가 지금 안전한 곳에 있다. 그래서 스스로 안전을 느끼도록 지금 그렇게 위협 속에서 그러한 그 장치가 아닌가라고 지금 보드리아르는 보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실제 능력이 쇠약해지고 또 육체가 도시생활, 직업상의 제약, 관료기구에 의한 통제로 고통을 받는 현실. 이게 현실인데 그런데 육체를 찬미해. 현실에서 사라지는 것이 소비의 기호로 부활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예를 들어 노인 자살률이 막 OECD 국가에서 막 1위래. 근데 그 다음에 또 노인을 또 찬미하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를 또 보여줍니다. 뭐 청년 실업률이 막 심각한데 그 다음에 또 뭐 젊은이 청년의 또 에너지 그 활력 이런 것들을 또 보내주고 그래서 그게 이제 광고의 생리가 저렇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 분열에 빠지지 않죠. 이미 다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광고가 반쯤 거짓이라는 걸 알죠. 하지만 광고의 원래 순기능은 아시죠? 신상품이 나왔을 때 신상품의 그 특징과 기능, 장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알게끔 그 정보를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장치예요.
근데 지금 광고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믿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자기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스스로 실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언서를보다도 뛰어나죠. 예. 근데 문제는 모든 게 광고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 나가볼게요. 현대 사회의 특징은 끊임없는 르시클라주.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아까 뭐뭐 나왔나? 가제트부터 시작해서 파노플리, 그건 세트란 뜻이고, 또 뭐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 또 르시클라주가 나와요. 별로 이게 프랑스 말이라서 그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르시클라주는 재교육, 재개발, 재발견, 갱신, 업데이트, 이 모든 단어가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제가 걸어 모아 가지고 이렇게 풀어봤어요. 르시클라주의 대상은 지식도 될 수 있고 기술, 유행, 의료, 육체, 자연. 한마디로 르시클라주 대상이 아닌 것이 없죠. 모든 것이 소비 대상이듯이. 그리고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누구도 이 진보에 당연히 적응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처진다는 느낌이 이제 불안으로 작용하게끔 분위기를 작동시키는 거죠. 네. 그렇죠. 소비사회가 근데 보험사회도 소비사회의 한 요소예요, 지금. 이따 나올 텐데요. 예. 현실을 생명이라고 본다면 생명보험이 바로 소비사회예요. 생명을 파괴시켜 가는데 불안하게 만들면서 보험을 내가 해줄게. 이게 소비사회의 그 메시지라는 거죠. 예. 아니, 이 소비사회 전체가 보험이라는 거죠. 예. 소비사회 당신 일원이면 안전하다. 라는 메시지를 줘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보드리아르의 논의가 과장돼 있고 이게 일반화돼 있어요. 예. 그리고 약간 음울한 지금 결론을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관주의자로 이 사람은 지목되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 처음에 접했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차지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그 몰락으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예언하니까 으스스하기만 하죠. 그게 공통적으로 지적받은 점이에요. 이 사람의. 그러니까 분석력은 날카로운데 사실은 이게 다 옳다고 할 수 없죠. 예. 반대 국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론의 악덕이면서 필요악입니다. 필요악. 이게 중요한데 저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론은 왜 있는가? 이론은 왜 있어요? 이론의 반대말은 실천이죠. 이론과 실천. Theory and practice. 예? 아니면 이론과 실제. 자, 실제는 너무 다양해서 혼란스러워요. 그걸 정리해주는 어떤 그 가닥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론이에요. 근데 이론만 있고 실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 내지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실제에 적용했는데 실제에 들어맞지 않아요. 그럼 이론을 수정해야죠. 예. 그래서 실제가 빠진 이론은 공허해져요. 추상적이 되고. 그러면 이론이 없는 실제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양하고 뭐 그냥 경험적이고 사실적이고 좋지 않은가? 아니에요. 혼란스러워요. 맹목적이 되고. 그래서 뭔가 이게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 theory and practice가 theory and praxis 이게. 그래서 이론은 과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뭔가 이게 줄기를 찾으려면 가지를 막 쳐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차적인 것은 다 갈라내고 중요한 것을 지금 잡아내야 하잖아요. 지금 소비사회의 그 지금 주요 가닥을
보드리아르는 자기 나름대로 지금 잡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드리아의 이론인 거예요. 예. 근데 이론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게 가지치기 한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이제 일 수도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비가시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필요하긴 한데 그 이론으로 인해서 중요한 경험적 다양한 사실들이 경험 자료들이 빠져나간다면 안 보이게 된다면 그건 이론이 현실을 가리우는 거죠.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게 만드는 그 도구였던 것이 현실을 오히려 못 보게 만드는 그러한 측면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론가들끼리 싸워야죠. 철학자들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평화 공존을 하는 것처럼 나쁜 건 없어요. 철학은 칸트가 말했듯이 싸움터라요. 싸움터. 중요한 개념들을 두고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학은 그럴 수 있어요. 문학은 다양한 것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엔 철학은 이론은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부딪혀서 싸워야 돼. 싸우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는 죽도 밥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스피노자의 막 예를 들어 철학을 듣고 막 열광을 했어요. 근데 스피노자와 전혀 상관없는 베냐민 뭐 강의 듣고 또 열광해요. 근데 베냐민 스피노자는 전혀 다르거든요. 둘 다 막 듣고 열광하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미쳤구나. 뭐가 좋다, A가 좋다고 또 B가 좋다고 다 좋대, 다 좋대. 그럼 뭐야? 이게 말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우리가 이번 학기에 탈현대를 다루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나는 의견이 없는 게 아니야. 내가 의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나의 취미가 있어. 근데 너의 의견, 너의 취미 존중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의견이 있으면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는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하잖아요. 논쟁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성이라는 포장, 허울 아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양 만들어 버리니까 죽도 밥도 아닌 것이죠. 저기 뭐야? 이론이야 뭐야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그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건데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득을 취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런 상품을 만들어내는 자입니다. 이 소비사회의 지배자들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유행의 경우 누구나 최신 정보를 알고 매년 매 시즌 복장이나 자동차를 주기적으로 바꿔야 한다. 소비사회의 진정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적응하면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로부터 낙오되고 추방된다. 이런 그 위협이 은연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소비사회는 과소비를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멀쩡하게 작동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 산지가 지금 한 5년 됐는데 잘 돌아가요. 근데 뭔가 새로운 기능이 그 사이에 나왔다 할지라도 별로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근데 자꾸 사라고 업데이트하라고 부추겨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저항을 하지만 언젠가는 무너져요 또. 그래서 한 10년 된 내가 스마트폰이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음 달이나 한 2개월 후부터는 카카오톡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모죠, 음모. 이 대기업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야. 누구와? 이 통신사와 그다음에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정부까지도 거기서 또 세금을 걷어들이고 이게 이제 거대한 하나의 신디케이트를 형성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독립된 것이고 별개라고 생각해. 근데 그것들이 쫙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소비사회의 볼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자,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소비의 비합리적인 사회적 과정이다. 이 단어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했어요. 이 소비사회가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과소비부터 생각해 보세요. 과소비 그 비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리스클라주된 자연은 본래 자연이 아니라 시뮬레이션 모델, 자연의 기호에 소비된 모습이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걸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시뮬라스용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쓰고 나서 11년 뒤에 시뮬라스용의 시뮬라크르, 우리말로는 시뮬라스용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개념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나올 시뮬라스용을 지금 언급하고 미리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영화를 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관철되고 있는 원칙은 뭐냐면 현재성의 원리다. 문화 전반에 이 조직 원칙이 통용된다. 그러니까 현재에 맞춰서 업데이트하라 이런 뜻이죠. 문화의 리스클라주, 유행에 밝은 것,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는 것, 매월 매년 자신의 문화적 파노플리, 세트를 갱신하는 일.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쓸데없이 그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그것만 사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거기에 맞는 스마트폰 케이스도 살아야 하고 또 거기에 요금제도 새로 가입해야 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다음에 또 어디 통신사에 연락을 해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계략에 계속 빠져드는 거죠. 이게 저항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근데 저항할 수 있는 데까지 저항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 여기서 작품, 사상, 전통의 유산, 비판적 초월성과 상징 기능이라는 본래 의미의 문화는 사라지고 부정된다. 그러니까 문화는 사라지고 문화라는 이름의 기호와 이미지만 남는 셈이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 소비 대상이고, 예. 유희와 기술의 조합, 모든 의미작용이 주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 문화가 영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창조되던 시대는 끝났다. 물론 문화는 보편적 심급 및 관념적 준거로서 유지되지만 이것은 문화가 실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연이 도처에 파괴될 때까지 자연이 그처럼 예찬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게 흥미로운 구절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별거 아닌 문장인 것 같지만, 예. 그러니까 요즘은 자연을 계속 이야기하는 건 자연이 이게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자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처럼 되었다.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이제 이게 캐나다의 미디어 학자인 이론가인, 예, 맥루한, 예. 정확하게는 이제 그 맥루언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돼 있어요. 옛날에 맥루한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쓴 말이에요. 미디어가 메시지다. 이 과정은 시뮬레이션 모델의 논리적 절차 혹은 형태와 테크놀로지의 유희에 불과한 가제트에서 작용하고 있는 절차와 똑같다. 설명할게요. 마샬 맥루한의 명제. 이거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강의록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가져왔습니다. 마샬 맥루한은 이제 이 명제를 제시하면서 매스미디어의 내용은 더 이상 그것을 전달하는 미디어의 테크놀로지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으며 실상 사람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미디어의 내용이 아니라 미디어라는 그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한 명제이다. 다니엘 벨의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과 보드리아르의 시뮬라시온과 소비의 사회에서 인용되는 이 명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뜻한다. 참고로 다니엘 벨은 우리가 그
탈산업사회의 그 특징들 한번 다뤘었죠. 이 사람의 또 다른 책이 그 자본주의 문화적 모순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는 금욕, 절제, 성실 이걸 가르쳐 왔고 그거 이제 막스 베버의 테지에서 유래하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 끊임없이 쾌락주의를 또 부추겨요. 소비하라, 버려라, 자꾸 이런 식으로. 이 근면의 논리와 노동, 자본주의를 이렇게 작동시키는. 근데 자본주의가 또 작동되려면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그 상품들이 끊임없이 팔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논리 사이에 두 논리의 모순 때문에 붕괴할 것이다. 뭐 이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붕괴 예언은 들어맞지 않았고요. 자본주의는 여전히 이 모순을 갖고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걸 해석해야 할지. 한편으로는 근면하라, 전략해라 이렇게 금욕주의를 현세적 금욕주의를 칼뱅주의처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다른 편으로 써라, 버려라, 소비하라 자꾸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선 다니엘 벨의 문화적 모순에 따르면 대량 소비 시대의 문화에 접어들면서 미디어가 쾌락주의적 소비 문화의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쾌락주의적 세계에서 지식은 메시지로서 기호화되어서 대량 소비 문화를 주도하는 광고, TV, 영화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다. 원래 지식이나 예술은 메시지를 이루고 미디어는 그것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미디어 문화에서 실제로 지식이나 예술은 미디어라는 형식의 지배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고 그로써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로 작용한다. 이게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TV에서 보는 현실은 실제의 현실을 찍어냈지만 사실은 TV라는 포맷에 맞게 그 틀에 맞게 그거를 알게 모르게 가공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 현실이냐 믿게 만들면서 사실은 TV 현실이 되는 거죠. 그 TV라는 미디어가 메시지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담고 있다고 지금 상정되는 메시지는 증발해버리는 내지는 위축되어버리는 그러한 지금 현상입니다. 보드리아르의 논의도 이와 유사하지만 그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시뮬라스용의 질서를 추동하는 것은 정보와 미디어의 정식인데 보드리아르는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맥루한의 공식에서 출발하면서 이제 미디어 자체가 증발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맥루한을 넘어서 나아가고 있다. 즉 보드리아르에 따르면 시뮬라스용을 일으키는 중요한 도구가 대중매체인데 이로써 대중매체는 재현되는 대상을 내용적으로 지배하게 되고 더 나아가 심지어 그 내용을 준거 없이 생산하거나 증발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 준거란 말이 이제 자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어떤 것의 기준이 되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그 레퍼런스는 우리말로 많이 여러 가지로 번역되는데요. 준거 혹은 준거 틀 이런 말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에서 보면 언어가 지시하는 것을 가리키죠. 즉 미디어는 메시지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대상과 메시지를 실제 없이 원본 없이 시뮬라크로서 생산한다. 이 시뮬라크는 물론 대중들에 의해 소비된다. 시뮬라시옹은 원본 없는 재현의 과정을 나타내는 동사이고요.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생산물을 가리켜서 시뮬라크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프로덕션과 프로덕트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트릴리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스무고개 같은 그런 퀴즈 게임 같아요. 거시기를 말해가지고 그가 맞추는 것이고, 거시기와 같이 의미가 불명확한 말을 시행착오의 방식을 통해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 말로 바꾸는 작업으로서 퀴즈 게임이다.
컴퓨터 게임도 같은 원리이다. 사고가 아니라 반사적 반응이 중요하다. 예. 이런 퀴즈의 기능은 지능의 훈련이 아니라 퀴즈 프로에 출연하는 것 자체이다. 예. 이러한 참여, 즉 매스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성체 배령. 커뮤니언이 뭐냐면 여러분들 개신교에서 이렇게 빵과 포도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예, 그걸 먹으면서 거기에 함께한다. 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커뮤니언. 즉 소비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신이 통과 의례를 거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기술적 매체를 통해 행해지는 이 커뮤니언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즉 소비사회의 일원이 된다. 나눠 갖는 것은 기호와 준거, 학교 교육의 희미한 기억, 유행의 지적 신호 등의 기묘한 집합체로서 이게 바로 대중문화의 토대가 된다. 참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의례이다. 이 대중문화는 소비사회 시민으로서의 자격, 최소 공통 문화이다. 이게 어려운 그 단어를 썼는데 수학 용어 같기도 하고 최소 공통 문화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소비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최소의 자격. 이 최소 공통 문화와 본래 의미의 문화의 관계는 생명보험과 생명의 관계와 같다. 여기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본래 의미의 문화가 생명이라면 이 최소 공통 문화 또는 지금 소비사회의 지금 논리는 생명보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최소 공통 문화는 현실의 문화를 부인하고 교양화에 따르는 의례적 기호를 예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이 최소 공통 문화, 퀴즈 문화는 학교의 시험을 원형으로 한다. 예. 우리나라도 이거 뭐 도처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공통 문화. 예. 소비사회 일원이 되려면 여기서 괜찮은 그 대학 나와야 하고, 그러니까 입시에 매달리고, 그렇죠. 그 안에서도 서열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다 서열 구조가 잡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떠올릴 수 있겠고, 예. 과거에는 그 과거 시험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 걸 통해서 무한히 늘어나고 있는 이 퀴즈 프로는 강력한 사회 통합 과정의 일부이다. 이 사회 통합 과정, 이게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는 이걸 중시하는데요. 예. 그래서 모든 사회의 개별적 현상들은 전체 사회적으로 매개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아도르노 같은 경우 특히.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세부적인 현상도 전체 사회가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예. 근데 그 전체 사회로 움직이는 이데올로기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 경우는 지금 소비사회의 이데올로기예요. 그것은 의식화된 경쟁 체제이다. 그렇죠? 경쟁이라는 것도 보면 여러분들 이 경쟁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컴피티션.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폐해져 있고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은. 근데 경쟁은 왜 해야 돼요? 안 해도 될 일에 경쟁을 하거든요. 예, 대학 서열을 나눠 가지고 그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금수저들만 갈 수 있게 만들어 놔 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또 그게 느슨했거든요. 예. 제가 1974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때 뭐 어떤 잡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범람하지 않았어요. 건강의 벗인가 뭐 이게 그 어떤 뭐 무슨 잡지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보는 잡지에서 읽었는데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이래요. 근데 부모님이 연탄 장수를 해요. 연탄 소매상. 아니면 쌀 장수를 해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졌잖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회가 양극화로 더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와 빈곤의 대물림의 정도가 옛날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더 심화돼서 아예 젊은이들이 좌절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통합 과정이 무서운 거예요. 예. 여기엔 서열화가 이미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매개해 주는 좋은 수단이 바로 매스컴이고 소비사회이고 그렇습니다.
컴퓨터 게임 역시 집단적 개인에게서 이러한 최소 공통 문화를 구현한다. 이 뒤에 나올 텐데요. 별거 아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말고 이게 TV에서도 옛날에 게임이 많았거든요. 퀴즈 같은 거. 예. 라디오, TV 없었던 시절에 라디오도 보면 알아맞추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좀 있겠는데 그게 뭐냐면요. 물론 지식을 요구하는 좀 교양이 있는 그런 프로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반사적 빨리 반응해가지고 답을 맞추는 사람이 그 상을 받는, 보상받는 이러한 것이 지금 보드리아르가 보기에는 바로 소비사회의 논리다. 그걸 이제 다음에 쓰고 있는데요. 보세요. 매스미디어 문화의 가장 생생한 예는 라디오 퀴즈 프로그램인데 소비자의 행동은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의 연쇄로 조직된다. 취미, 선호, 욕구, 태도 결정 등의 경우 소비자는 사물의 영역에서도 관계의 영역에서도 끊임없이 부추겨지고 질문받고 대답하도록 독촉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사물을 구매한다, 산다는 행위는 퀴즈 프로와 비슷하다. 그러니까 퀴즈 프로에서 훈련받으면 소비사회에서 자기가 행동하기가 쉬워지고 소비사회가 지금 보편화되니까 퀴즈 프로그램이 번성하게 되고 뭐냐면 물건을 산다는 것은 생각을 깊이 하고 그 사용 가치를 꼼꼼히 따지고 하는 것보다는 확 질러버리기를 지금 바라거든요. 예. 팍 그래야만 과소비가 되고 하잖아요. 충동 구매 이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팍 찌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뭐는 뭐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게 뭡니까? 장시간의 사유죠. 사고. 그러니까 책을 읽는 대신에 TV를 보고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되면 소비사회의 그 논리하고 잘 맞아떨어져요. 근데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소비사회에 잘 적응을 못해요. 왜냐 소비사회 그런 가서도 쇼핑센터 가서도 꼼꼼하게 고민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걸 환영하지 않죠. 소비사회는. 예. 모르겠어요. 이 비유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걸 읽는 순간에 확 와닿았거든요. 아, 퀴즈 프로그램이 이래서 번성하는구나. 소비사회가 점점 이렇게 번성할수록 퀴즈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새는 이제 퀴즈 프로그램도 개인화돼 가지고 뭐 컴퓨터 게임 하죠. 컴퓨터 게임이 바로 구매 충동이나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공배수 또 수학 단어가 나오네요. 이 최소 공통 문화에 예술이 추가된다. 예술품의 대량 복제는 문화의 민주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이 예술품은 아직 접근 가능성이 제한된 차이 표시 기능을 지닌 사물이다. 교양 잡지를 읽는 것은 지식 습득을 위한 것이지만 그보다 사람들은 그 행동을 계급의 상징으로서 즐긴다. 파노플리 효과라고. 여기 서술된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말 같고 어쨌든 차이 표시라는 말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요. 잡지, 백과사전, 포켓북 등 수많은 교양 연구가 그 매체로 작용하는 이 문화는 사람들이 사회적 지위의 코드화된 요소로서만 그 문화를 추구하는 한 소비된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쭉 읽으면서 나름대로 분석력이 뛰어나다. 그리고 따라갈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단 한편으로 너무 이쪽 방향으로만 이 사람이 보드리아르가 막 집중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반대급부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이 몰라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터뷰하면 그런 요소들이 있음을 인정할 거예요. 하지만 자기한테는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의 지배적인 경향,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과장해서라도 깊이 들어가겠다. 그래야만 파악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테오리가 안 나와요. 시어리가. 시어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문화는 의미의 상징 체계라기보다는 기호의 체계로서 사람들은 그 문화를 조합하고 유희하고 소비한다. 산업화된 문화성. 분위기 미학은 문화 수준의 향상이라는 이데올로기로 무장되어 보편화된다. 모든 시대의 모든 문화를 뒤섞는 이 미학을 우리는 달리 표현할 수 없어 그냥 문화라고 부른다.
이거 산업화된 문화성이란 말을 썼잖아요. 예? 에, 그런데 이미 호르카이머와 아도르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1947년에 거기 한 챕터가 문화산업론이거든요. 부제가 뭐냐면 대중 기만으로서의 계몽, 즉 대중을 계몽시킨다는 구실하에 기만하고 있다. 그래서 컬처 인더스트리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으로 인문학에서 사회학에서 부각됩니다. 그 뒤로 실제로는 이 일상어에서는 문화산업이 오늘날 BTS나 캐대현처럼 전부 좋은 의미만 쓰고 있어요. 문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다 좋은 말이죠. 꼭 틀렸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문화산업의 본질을 비판적으로 성찰한 그 아도르노에서 특히 이 개념이 부각됐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드리아가 하는 말은 아도르노가 했던 말을 그냥 달리 자기 말로 지금 하는 거야. 다 달리 표현할 수 없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요. 문화산업하면 돼. Culture Industry. 그래서 문화산업의 본질은 대중기만이에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해서 그게 이윤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투적인 스토리를 쓰게 되고 플롯을 쓰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팔아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대중을 얼러주면서 등등등 이게 상세하게 그 이미 1947년 계몽의 변증법에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놓치고 있는 것은 대중의 건강한 측면, 긍정적인 요소예요. 꼭 문화산업의 볼모만 돼 있지 않거든요. 대중이 그렇게 우매하지 않아요. 대중은 속기도 하지만 또 진화를 해나가면서 그걸 또 벗어날 그런 전략을 쓰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나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문화산업 배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키치가 나오는데 키치는 저속하고 시시한 물건들의 총체인데요. 가제트와 함께 현대 사물의 특징이다. 근데 벤jamin에 따르면 키치는 19세기에 번성했다고 그래. 예. 밀림처럼 번성했어요. 왜냐? 19세기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력이 발달하고, 예, 거기서 많은 그 과거에는 귀족들, 예, 선택받은 자들만 향유할 수 있었던 예술 같은 것들이 전부 모조품으로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중립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19세기는 키치 시대고 집집마다 키치 한두 개 없는 집이 없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모조품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거 꼭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왜? 일반인들이 어떻게 예술품에 접근합니까? 근데 그걸 모조품이라도 열악하지만 만들어진다면 좋죠. 그래서 벤자민은 19세기는 키치 시대였다. 그리고 그 키치를 활용하는 예술이 드디어 나타난데 그게 바로 영화다. 영화에서 대중은 따뜻함을 찾는다. 오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데 고급 예술은 계속 추상화되고 있고 차가워지고 있다. 이거는 대중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다. 이거는 예술이 위험에 빠지는 지금 현상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도르노의 아까 문화산업론에서 고급 예술을 고집하는 지금 사실은 보드리아르도 고급 예술이 따로 있고 지금 대중 키치가 따로 있다는 그런 그 의식이 깔려 있어요. 이런 점에서 좀 깝깝해요. 옛날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 좀 더 진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 키치를 지금 어쨌든 일단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키치는 의사 사물이고 시뮬레이션이고 복제품이고 모조품이고 스테레오타입이다. 또는 현실의 의미작용의 빈곤, 기호와 우의적 지시로 뒤죽박죽인 함축작용의 과잉, 세부적인 것에 대한 예찬이 포화 상태에 도달한 단계로 정의된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코멘트 드린 겁니다. 이게 꼭 나쁠 것만 없잖아요. 예? 예. 일반인들이 그래도 모나리자를 직접 루브르 박물관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의 그 복제품을 봐서 형용한다는데 예? 그거를 왜 뭐라고 없이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예. 벤자민은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대중의 이러한 우매함, 대중의 저속한 취미를 파악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서 지금 동료를 이끌어내야 하거든요. 어떤 동료? 지금 이 계급 사회를 혁파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한 테즈입니다. 근데 비판 이론은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그리고 지금 보드리아르의 그 비관주의는 그런 생각을 잘 못해. 아직 대중을 이 문화 산업의 그 포로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나는 좀 불만입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도 없어요. 대중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걸 어떡할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면 기치의 범람은 모든 영역에서 차용한 차이 표시 기호의 산업적 생산에 의한 다양화와 사물의 통속적 대중화에서 생겨난다. 기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는 사회적 지위 이동에 따라 결정된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꼭 사회적 지위 이동에서만 기치에 대한 욕구가 생겨날까? 근데 보드리아르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지위 이동의 요소가 없다면 기치에 대한 욕구가 없을 것이고 그 고급 예술을 향유하는 자는 계속 고급 예술을 향유할 것이고 일반인들, 대중인들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치를 굳이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들의 그 영역 내에서 나름대로 그 삶을 꾸려갈 것이다. 예술 없이도 잘 살잖아요. 오늘날 예술이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교양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돈만 있으면 저는 뭐 세계 여행하면서 충분히 즐기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내 머릿속에 교양이 랍시고 먹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교양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 그것도 생각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이러한 지식과 교양에 대한 욕구도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신한테.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고전, 교양, 인문학 여기에 대한 그 욕구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혀 없이도 충분히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충분히 내가 내 삶을 즐길 수 있고 그것 말고도 인문학 말고도 중요한 흥미로운 지식들이 세상에 넘쳐난단 말이에요. 넘쳐나. 그렇다면 꼭 그걸 찾을 필요는 없는데 왜 그러면 그 고전 인문학을 우리는 찾는가? 그건 저한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날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런 고민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보드리아르 다시 돌아와서 사회적 지위 이동의 요소와 직접 연관된다는 거죠. 기치에 대한 수요는. 그래서 기치의 차이 표시적 차이 나오잖아요. 가치는 빈약한 것이지만 이 가치는 통계적 최대 이익을 가져다 주는 힘을 갖고 있으며 어떤 계급의 사람도 손에 넣을 수 있다. 기치는 양이 확대되면서 그 수가 늘어나지만 이에 반해 사회 계급의 정점에서는 계급적 고급품은 질적인 면에서 그 수를 줄이면서 희소하는 것에 의해 갱신된다. 이건 아까 진멜이 말했다는 유행의 심리학을 떠올리네요. 그러니까 유행이 그 존속하기 위해서는 그 유행이 그 하층민에 의해서 모방되는 순간 다시 달아나야 하거든요. 새로운 유행을 창출해야 돼. 그래서 계속 밀고 당기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이 사회 전체가 그걸 향유하고 그 추구하는 그런 보편 속에 있으면 그 유행이 아니에요. 그는 모두가 다 그 사용하는데 유행은 뭔가 첨단, 소수만이 막 아방가르드만 그 갖고 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대중들이 따라가죠. 이제 유행이 뭐냐면 트렌드라고도 이제 하고 패션이라고 하고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일반인이 다 그게 쓰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해도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유행이 처음 생겨날 때 보면 그 뭐랄까 그 유행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올 가을에는 갈색입니다 하고 딱 만들어내 가지고 그걸 사게끔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유행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소수가 이게
만들어낸 새로운 물결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이 계급 계층에 이동하고 긴밀하게 연결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행이 생겨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19세기에 무슨 그 긴 레이스가 달린 치마 이게 유행. 근데 소수만이 그걸 즐겼거든요. 예? 부르주아 여성들. 나중에는 그게 확산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확산되는 것 자체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좀 헛갈리죠. 근데 처음에는 출발은 소수의 그 경향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면직물로 된 옷을 입는다면 그 유행이라고 안 해요. 그거 그냥 보편적인 거, 다른 개념을 써야 돼요. 근데 유행은 뭔가 이게 자본주의와 관계되고 뭔가 소수만이 향유하고 그러면서 대중을 끌고 나가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 때 그걸 유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보면 그런 의미에서 유행을 계속 쓰고 있어요. 예? 올 가을에 트렌드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올 가을은 갈색이래요. 노란색이라고. 이제 고급이죠. 고급이 대개는. 고급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되면 왜냐하면 적어도 그걸 향유할 수 있으려면 여유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향유할 수 있는 걸 유행이라고는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행은 좀 고급스러운 옛날 의미예요. 예. 올 가을은 갑자기 무슨 뭐 그 불닭 뭐 라면과 그다음에 불닭면과 무슨 뭐 그 떡볶이가 유행입니다. 그거는 과거에는 유행이라고 안 했어요. 예. 여기서 유행이란 것은 그 상류층이 끌고 가는 그 문화를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뒤섞여 있네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자, 키치 현상은 아까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예, 현대 예술은 차가움, 추상성으로 가는데, 예? 예? 그 추상성만 있었던 건 아닌데 추상 미술의 경향이 두드러졌죠. 예. 칸딘스키 이런 걸 떠올려 보세요. 예, 아니면 뭐 파울 클레. 그런데 대중들은 이 따뜻한 걸 찾는다면 예술에서. 예. 네, 그것이 이제 키치가 그런 재료를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키치를 나쁘게 볼 게 아니라 키치가 폭발했던 그 장르가 영화였다는 거죠. 영화는 여러분들 추상적으로 만들 수 없어요. 영화는 반드시 키치적이어야 돼. 알기 쉽고 그게 접하기 쉽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예, 젊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포스트 모던이 벌써 이야기하려고 했는데요. 지난번에 포스트 모던 특징, 문학, 예술, 영화 이런 데서 찾아봤잖아요. 그때 제가 미처 발언하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그 모던 아트는 그러니까 모더니즘은 엘리트 예술이고 엄숙주의고 고도의 완벽성을 추구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포스트 모던에 와서는 그게 대중성이 확보됐다. 즉 그래서 구상성이 다시 들어오고 보다 쉽고 그죠? 일상생활이 접합되고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듣기 편해졌다 했는데 진짜 전문가들 말 들어오면 포스트 모던 예술은 더 어려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뭔지를 모르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보면 그 메시지가 들어옵니까? 다다익선을 만들었다는 저게 무슨 뜻이야? 여기서는 지금 19세기 초, 아직 20세기 초에 지금 영화를 가리켜요. 예, 예, 그렇죠. 옛날 얘기죠. 그 사이에 영화는 또 진화했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소수만이 향유하고 그들만이 제작하는 고급 영화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릭 고다르 같은 영화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기생충 같은 영화는 제가 보기에는 아무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봐도 이해가 되는 그런 또 측면이 있잖아. 모르겠어요. 자, 가제트와 유희성
기계는 공업사회의 상징이었지만 가제트는 탈공업사회의 상징이다. 이게 흥미로운 지금 주장인데요. 예. 아이디어 상품이 바로 탈공업사회,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어티의 상징이다. 가제트야말로 소비사회에서의 사물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사물은 가제트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잠재적으로 가제트이다. 가제트를 정의한다면 그 정의는 잠재적 무용성과 유의적 조합에 의해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 사용가치 자체가 지금 배제된 그러한 소비사회의 지금 풍경을 계속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소비를 할 때 사용가치를 따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비사회에 지금 그 보드리아가 묘사한 이 풍경에 내가 볼모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팝에 대해서는 길게 쓰긴 쓰는데 이 사람이 부정적인 톤이야. 부정적인 톤. 팝 아트. 예를 들어 앤디 워홀이 만든 건 보면 이게 상품인지 아니면 예술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이 보드리아르는 가만 보니까 좀 팝 아트를 냉소주의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웃음을 유발하는데 그 웃음이 어떤 그 건강한 유머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냉소적인 그런, 그래서 팝 아트는 대중예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의 에토스란 바로 애매하지 않은 리얼리즘. 그죠? 대중들은 리얼리스트하게 오는 걸 되게 좋아하죠. 그다음 직선적인 서술 방식, 반복이나 수준의 굴절이 아니라, 그다음 비유와 장식성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가는데, 그다음에 도덕적 변화 같은 거, 도덕적으로 감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팝아트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차갑고 냉소적인 그런 걸 이 사람은 읽어내는 것 같아. 그래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소비사회의 예술이기에는, 소비되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배제하는 것 같아. 자, 메시지의 편성. 텔레비전 및 라디오라는 기술적 매체와 수단의 힘을 빌려 사건과 세계를 따로따로 떼어놓고 단속적으로 이어지지만 서로 모순되지 않는 메시지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소비의 효과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소비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스펙타클 및 이미지 그 자체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스펙타클이 차례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자체이다. 그걸 우리는 소비하는 것이다. 이게 다시 이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상기시켜드리지만 미디어는 메시지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디어는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도구이고 그릇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미디어 자체가 그 메시지를 틀지우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걸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전달되는 진정한 메시지는 소리와 이미지 명시적 내용이 아니라 현실을 등가 기호의 연쇄로 분해야 한다고 하는 도식이다. 그래서 미디어가 전달하는 내용은 대부분 경우 미디어의 실제 기능을 은폐한다. 텔레비전의 메시지는 그것에 의해 전달되는 이미지가 아니라 텔레비전에 의해 강요되는 관계 및 지각의 새로운 양식이며 가족과 집단의 전통적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해 주고 있죠. 더 나아가 텔레비전과 매스미디어의 경우 수신되고 동화되며 또 소비되는 것은 개별적인 이러저러한 구경거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이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이다. 그래서 매스미디어의 기능은 현실에서 일어난 이료적 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약화시키고 서로 의미를 보완 참조하게 하는 동질적인 각종 매스미디어로 된 다원적 세계로 현실 세계를 대체시키는 일이다. 결국 각종 매스미디어는 서로 똑같은 내용이 된다. 이게 제가
빨간 줄로 강조하고 싶은 구절입니다. 이게 바로 소비사회의 전체주의적 메시지이다. 전체주의란 말을 아십니까? 예. 그 20세기 전체주의의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이탈리아를 필두로 일어난 그 파시즘과 그다음에 독일에서의 파시즘을 나치즘이라고 하죠. 오늘날 신제국주의 시대 때 지금 전체주의가 다시 등장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은 기호체계가 된 세계에 대해 독해체계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전달한다. 기호는 세계의 철저한 허구화, 즉 현실의 세계를 전면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것의 오만함을 보여준다. 이미지의 소비 배후에는 독해체계의 제국주의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비하는 것은 기술적인 동시에 전설적인 코드에 따라 세분화되고 여과되고 재해석된 세계의 실체이다. 사건은 증발해버린다. 기여는 소멸하고 기표는 동호반복이 된다. 매스미디어 수준에서의 조직적인 소비 효과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대충 되지 않았나? 좀 어려운 말인데요. 예, 그렇죠. 예, 독해책이라는 해석 이렇게 읽어야 한다. 근데 그 읽는 것이 개별적인 사건의 그 의미, 그 내용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것이 스펙타클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 소비된다는 건 망각한다는 뜻도 돼요. 아무 때나 버릴 수 있고요. 아무 때나 쓰다가. 그래서 소비 사회에서 망각되고 있는 건 그 상품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노동, 그리고 사용 가치,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효용성, 이런 것들이 전부 사상된다는 것인데, 경영상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 건 이 이론의 장점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과장한다는 거죠. 너무 사람들이 그런 것만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고, 한 10장 남았는데 슬라이드 다음 시간에 마저 보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은 전체를 지금 매듭 지어주기를 바랐지만 거의 여러분들은 대충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영상 진짜는 없다. 즉 이제 여기서 종종 이야기했던 시뮬레이션, 이제는 프랑스어로 시뮬라시옹이 되면서 원본이 없는 재현, 오리지널이 사라진, 그래서 아까 증발한다 했잖아요. 현실도 증발해버려요. 그래서 미디어의 사건이 미디어 사건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식으로 포스트모던 소비사회가, 미디어 사회가 변해간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시뮬라시옹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사회 이 책의 후속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속편. 소비사회도 보면 지금 말했듯이 효용성, 뭐 그런 개별성, 그 전부 사라지잖아요. 전부 그 어떤 그 합리성도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시뮬라시옹도 이제 오리지널이 없는 그 재현, 리프레젠테이션인데, 재현이 재현을 낳고, 그래서 이미지가 이미지를 낳는 이미지의 무한 정식의 이런 사회.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체제에 살았다면 시뮬라시옹의 지옥이 이렇게 현란하게 펼쳐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모던과 포스트 모던은 연속선상에 있어요. 포스트 모던에서 나타난 현상이 이미 모던에서 싹을 보였어요. 모던이 바로 그런 바탕 위에서 개화했잖아요. 근데 포스트 모던과의 단절점이 어디에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던의 끝자락에 있다, 우리가.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라는 용어를 굳이 안 써도 된다. 꼭 써야 한다면 지금 소비사회, 무슨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 뭐 이런 다매체 사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진 풍경이 있는데, 이거는 모던이라고 부르든 포스트 모던이라고 부르든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가라고 추켜 세우자 보드리아르가 거부했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론가 자신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 그것에 관심이 있는 미국의 이론가들은 따로 있어요. 근데 다른 철학자들, 이론가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미국에서 상업화, 커머셜라이제이션과 연관돼서 나타난 새로운 조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업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론가들은 이런 말을 그닥 자기한테 적용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뮬라스용, 참고로 다음 시간에 말하겠지만 시뮬라스용 책은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죠. 그 첫 장면에 나와요. 네오가 건네받는 책이 시뮬라스용이라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드리알의 시뮬라스용이라는 책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쇼스키 형제가 그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드리알 자신은 그런 것에서 상당히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질문 받는 시간을 따로 안 만들어 가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예? 지금 몇 쪽이죠? 거시기, 데릴리포, 거시기. 그러니까 퀴즈 게임을 하는데 거시기라고 이제 말을 하면서 예를 들어 저서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맞추기 시작하잖아요. 그건 그 비싼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생물체입니까? 그럼 대답을 해주잖아요. 아닙니다. yes, no만 대답해줘. 그다음에 또 그걸 우리 스무고개로 많이 맞췄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퀴즈 게임인데 그걸 맞춰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거시기라고 그 이름을 딱 붙여놓고서 거시기는 지금 전라도 사투리죠. 그죠? 예, something인데 something을 맞춰보세요.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대답만 할게요. 그래서 쭉 맞춰가는데 영리한 사람은 빨리 맞추지 이제. 그런 게임, 퀴즈 게임의 일종이에요. 트릴리포 하다, 거시기 게임 하다. 거시기는 이제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 의역을 한 거예요. 의역. 네, 그런 게임이 유행했나 봐요. 프랑스에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고. 예, 잠깐만. 예. 보드리아한테 물어봐야죠. 사실은 내용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한 차이가 아니고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소비사의 이데올로기로서 모든 것이 미디어의 그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그 코드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은 그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비장함, 의미,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증발돼 버리고 모든 것이 스펙타클이 될 수 있다, 센세이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TV를 보면서 그걸 그냥 향유하고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잊어버리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펙타클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매스미디어의 환경이 이런 식으로, 미디어는 메시지다가 작동하는 매스미디어의 환경이 소비사회의 작동 논리하고 상당히 잘 맞아떨어지고 또 서로를 강화시킨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게 광고하고 연결돼요. 광고는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기가 실현시키는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현실이 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본질적인. 그건 다른 맥락이긴 한데, 저는 문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긍정적이라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서사 기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그 문학 예술이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 그것도 우리 이제 살펴봤고 앞으로 또 더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왜 사건이 증발하는 게 문제냐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그것의 주변부 이야기만 지금 그게 영화화되고 그게 또 뉴스로 보도되면서 사람들은 그게 익숙해지면서 무감각해지고 이런 모든 그 부정적인 효과들을 여기서 언급하는 건데 왜 지금 사건이 증발하는 게 문제냐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학 예술에서는 그게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는 심각해요. 이 소비 사회의 그 작동 논리가 왜 문제냐면 이게 유물론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사람들 욕망을 유혹하고 자극하면서 실제로 구매를 하게 만들고 그런 물질이 작동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아무한테도 위해를 가하지 않고 나 혼자 그거를 그 내 머릿속에서 놀이를 하거나 뭐 하거나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는 이것 때문에 죽어가고 잊혀져 가고 누구는 가짜인데 뜨고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지금. 예. 가짜가 지금 여기서 떼돈을 벌어 실제로 돈을 벌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그게 지금 문제가 되죠. 누구는 그걸 보상을 못 받고 있는데 누구는 이렇게 대박을 터뜨리고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실을 다루는 점에서 문학예술에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좀 구별해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진짜는 없다. 예. 수고하셨습니다.